자, 그러면 이제 근대 교육을 이제 할게요. 자, 근대 교육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합할 때 근대 교육은 동도서기적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제2차 가보개혁 때 그 교육 입조서에 보이는 거는 일본식 충격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동도서기에서 벗어났다는데 이건 전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파천 이후에 다시 국원 신착, 그 동도서기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대 교육과 관련된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금성교과서 27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신교육의 도입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교육의 도입. 개항 후 신교육이 도입되어 전통교육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신교육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80년대였다. 개항 직후 외국어 교육의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동문학을 세웠으며 1886년에는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유경공원에서는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를 추빙하여 미국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1883년에는 덕원 주민들 스스로 원산학사를 세웠으며 서양 선교사들도 배제학당과 이해학당을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도입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신교육은 가보교육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당시 개혁파 정부는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 새로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선포하였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교육을 전담할 정부 부처로서 학무아무를 설립하였으며 수학교 관제, 사범학교 관제 등을 제정하여 신교육의 지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한제국도 이러한 정책을 이어받았다. 국본 신참이라는 구호 아래 일부 교육 내용은 조정하였지만 신식 학제에 따라 관 공립학교들을 계속 설립하였다. 1905년 이후 전개된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신교육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립학교 설립은 이 무렵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있었지만 이동휴, 안창호 등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민족계 학교들도 많았다. 민족계 학교 가운데서는 저명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모금을 하거나 공유재산으로 세운 학교들도 더 많았다. 1905년 이후 세워진 사립학교 가운데에는 대성학교처럼 일본의 탄압으로 문을 닫은 경우도 많았지만 일부는 계속 유지되어 민족교육을 지키는 보조 역할을 하였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초기를 보죠. 초기는 이제 기본 관행은 동도서기, 정통적 유교 인양하고 서구의 어떤 실용적인 어떤 지식을 받아들여서 부국 경을 깨냈다는 텐데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원산학사가 있어요. 원산학사. 그래서 이 원산학사는 1880년대 이후에 이제 그 개항지에 일본 거주지에서 일본 그 상인들이 이제 일본 거주지에서 그 일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본 애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자극을 받아갖고 그 당시 그 간민합작으로 만든 것이 원산학사예요. 그래서 이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다. 사립학교 반간, 반사립 이렇게 이제 학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동도서기적인 어떤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나 학습을 통해 의지를 밝히면서 이건 뭐죠? 동도죠. 시모나는 그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건 뭐죠? 서기죠. 그래서 동도서기적인 어떤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요. 서구식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까 이제 책에 읽은 것처럼 1883년에 뭐가 만들어졌죠? 동문학. 이 동문학은 외국어 번역 양성소에 그러니까 학교가보다는 학원 정도? 기간?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경공원.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근대학교,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초의 정부가 만든 근대 학교죠. 예. 그리고 동시에 정통교육도 강화했다. 성균관을 정비하고 서당교육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앞에는 동도, 뒤에는 서기. 그래서 유경공원인데, 유경공원에서 이제 알아둘 것은, 여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원과 우원이라 해갖고 자원은 젊은 문무관리들, 우원은 양반관리들 이렇게 해갖고 좀 이제 엘리트 대상의 이제 교육이야. 이 유경공원에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외국인 교사되어가지고 활동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헐버트라는 사람이죠. 네, 헐버트. 그래서 이때 처음 왔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헐버트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외에도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다고요. 자기 스스로 또 뭐냐면 교과서도 만들고. 그래서 유경공원은 그게 한 몇 년 갔어? 한 1886년에서 1894년인가요? 네, 그래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배출된 인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중에 나라를 팔아먹은 누구죠? 이완용이죠. 이완용. 항상 좋은 스승 밑에는 좋은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나쁜 제자들 나왔고 이렇게. 예. 자, 하여튼 이 헐버트는 상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이 헐버트가 이제 와가지고 교사 활동했다가 또 교종하고 친해가지고 뭐냐면 여러 가지 활동도 하죠. 그래서 이제 외국 루즈벨트에게 친서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 다시 돌아갔다가 거의 한 80대 무렵에 다시 돌아와요. 한 1948년인가 49년인가 와서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15일 뒤에 죽어. 그래서 자기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이제 유언한 게 죽고, 때마침 그때 이제 죽은 거야.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서 15일 있다가 죽고 어디에 가죠? 양아지 모지에 가죠. 외국인 모지. 그래서 헐버트 묘지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헐버트 묘지가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 거기 오면 온갖 꽃다발이 있고 제일 많아 거기가. 네. 그래서 좋은 놈 중에 두 명이 누구라고 했죠? 베델과 헐버트.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문학은 이제 뭐냐면 멜렌도프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학생들에게 영어 간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요거 한 1, 2년 있다가 폐쇄되고 유경공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함촌에 서당교육을 해서 초등교육을 잘 발전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교육 때 이제 교육개혁을 보면요. 항공학원을 설치했다고 했죠. 항공학원 설치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교육 담당 부서가 없었어. 어디에도 담당했죠? 예보인데 예보는 전담 부서가 아니라 외교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공학원이랑 교육부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갖고 교육 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국민들을 이제 기본적인 국민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학교와 사범학교 설립 방침을 정했어요. 네, 소학교는 오늘날 말하면 뭐죠? 네, 초등학교죠. 그것이 이제 을미개혁 때 소학교령으로 이제 공포돼갖고 소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강공립 소학교를 만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한 60개의 교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관리 양성 위주에서 기존 교육에 벗어나서 일반 민을 바탕으로 근대 국민을 육성한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시도했다. 물론 시도는 되지 못했지만 하지 못했는 시도는 했어. 시도는 의무교육이 제대로 된 것은 이제 언제 때죠? 강복부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육 비중을 의리와 시원 양쪽에 맞추는 동부서기적인 어떤 입장을 계속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 이제 언제냐면 2차 강복개혁 때요. 2차 강복 때 이제 일본이 간섭을 본격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잘 나타난 게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교육입국조서죠. 교육입국조서.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인 고문과 박용호 등 친일 관료들이 만드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동도적인 내용이 없어. 다 어디에 집중은 되냐? 서기. 근대 국민 육성을 목표했고, 그 다음에 서구식 실용과 일본식 충용만 강조해요. 일본식 충용. 여기 일본식 충용은 뭐냐? 충가보다 일치된 거야.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부모님한테 호도하는 것처럼 나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잘못해도 그냥 끽소리 없이 그냥 충성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성리학적 윤리관념에 보면 충이라는 게 개념이 있죠. 근데 이 충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효라는 건 절대적이죠. 부모님은 어떤 천륜관계잖아. 근데 군주와 신하 관계는 상대적인 거야. 당위적이지만 상대적인 거겠어요. 그래서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만쳐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뭐가 있었어요? 반정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 다음 역성문명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 일본처럼
나라에 무조건 국가적인 무조건 충성해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 충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효의 개념은 충과 같이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윤리 교과서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수신 과목 거기에 되게 강조하잖아.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 과목은 솔직히 말해서 거기 그 일본식 수신 과목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가미가제 때 나라에 명령된다니까 지 목숨 버린다고 막 돌격하는 그런 모습들은 일본에서만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완전 반발 많아. 조선나라에서 무조건 왕에게 충성해라? 그게 다 안 통해. 왕도 왕다워야 되고 왕의 명령이 정당해야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무조건 그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상실되면서 다시 무슨 교육으로 넘어가죠? 동도석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소학교령이나 한성사법 규칙 이런 근대적 학칙이 기초를 구축했다. 그래갖고 물론 이제 소학교령이나 한성사법학교는 이거는 물리교육 때 이제 했던 거지만 기본 방향은 이제 그 동도석의 입장에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한성사법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뭐 하는 거죠? 소학교 교원들 양성하는 건데 지금의 어디 기원이에요? 서울교대. 서울교대 기원이죠. 자, 그래서 아가파천 위에 소학교 외에도 중학교. 이때 중학교라는 개념은 중고등학교 다 합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도 정비학. 이것도 동도서기적인 어떤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학교나 외국어학교, 관립학교를 만들었다. 유학생도 파견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교육이냐면, 일단 중학교하고 소학교는 어떤 개념이 만든 거예요? 일반 국민들의 교육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상공학교나 외국어학교는 전문학교 개념이죠. 전문 인재 양성. 그래서 예전은 과거를 중심한 관리 인재보다는 이런 기초교육, 그 다음에 전문가 양성에 의한 교육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민족사학들이 이제 사립학교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이제 바탕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민족사학 입장에서 만든 거. 대성학교, 오성학교, 그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죠. 민족학교 입장이고, 거기에서 뭘 강조했어요? 민족교육. 민족의 자주 국권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이제 한데 주로 전직 관리나 각자 유지들이 예국계몽 운동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육 내용도 민족의 정통학인가 예국식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 개통 중에 또 두 가지가 또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들이 만든 그러니까 종교 목적이죠. 그러니까 개신교나 천주교 이런 종교 목적으로 만든 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 보면 배제학당, 이하학당 오늘날 어디의 정신이죠? 이하 여대의 정신이죠. 경신학교, 그 다음에 전신여학교, 그 다음에 숭실학교. 이 숭실학교는 숭실대학교. 이 숭실학교는 원래 평양에 있었던 학교거든요. 평양에 있었던 학교인데 이게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쪽으로 남한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숭실학교는 또 대학부가 있어. 대학부가. 그래서 구한말 때 보면 대학부가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안에 대학부가 있어. 대학가정이. 대학교는 아니지만 대학교 컬리큘럼이 이제 설치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숭실학교예요. 숭실학교. 이하학당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일제가 제1차 교육령을 내면서 대학 교육을 다 없애버렸죠. 대학 교육을. 자, 그 다음에 예국계몽운동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설립한 전문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성법학교, 고성전문학교 있는데, 요거는 사립학교라고 볼 수는 없고, 공립학교죠, 엄밀하면. 이게 좀, 잘못됐는데, 편집이.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 이게 편집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거기에 사립학교 이렇게 적어놓고요. 5번. 넘버링 5번 사립학교 적어놓고, 기획에 민족사학법원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민족사학은 예국계몽 운동 계열 있죠. 그거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번이 이제 뭐냐면 전문교육 부분이 공립학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있는데 사립학교 계열은 이제 5번 넘버링 민족사학, 그 다음에 예국계몽 운동 계열이 이렇게 연결되고 개신교 선교사 학교들이 또 있고
이게 사립학교예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그 뭐냐면 넘버는 6번으로 돼갖고 공립학교. 쭉 공립학교 있고. 맞아. 공립학교는 이제 그 6번은 공립학교 한성법학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보성 전문학교는 따로 이제 분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있는데 요걸 제가 저기 말랑이 좀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정리해갖고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밑에 그 게시판 보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제가 좀 그 사립학교 계열은 크게 민족사학 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개신교 계열 있고, 그 다음에 간림학교 교육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한성법학교, 그 다음에 전문학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초의 전문학교와 보성 전문학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런 계열들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과 기독교 성장 때 대학도 설립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숭실학교, 이하학당, 경신학교인데 주의할 것은 이거는 전문적인 대학이 아니라 그 안에 컬리큘럼상 대학부를 설치한 거야. 대학부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대학부를 설립한 학교는 숭실학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361페이지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근데 일제가 이제 이걸 탄압했죠. 뭘로? 사립학교로. 또 사립학교는 뭘로 만들어? 학회령. 학회에서 만들죠? 학회령을 만들었고, 사립학교나 교과, 도서 및 학회령을 통해 공표해서 탄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국사교육 및 연구를 볼게요. 자, 9학년 때 보면 국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국학. 국학이 뭐예요? 나라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국사가, 그다음 국문학, 이걸 연구하는 걸 그 당시 예국으로 인식했어. 우리가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뭐냐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사와 국어를 중심으로 이제 보는데요. 자, 국사 및 국사교육을 좀 볼게요. 국사교육을 이제 금성교과서 281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면 민족의식 대도 있죠? 281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가요? 이거 아닌가? 잠깐만. 금성이. 281. 응. 아니에요. 못 찾았으면 찾으신 분. 네. 네. 민족의식의 대도 1900년대 후반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민족의식이 대두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한국이 겪고 있던 제국주의적 침략은 과거의 국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였다. 과거의 국난은 단지 왕조의 위기에 불과하였던 반면, 이제는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원주민들을 멸종시키고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민족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박은식과 신치호 등 지식인들은 이러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 정신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박은식은 국가를 구성하는 정신적 요소인 국혼만 살아있다면 비록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언젠가 이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은식이 말하고 있는 국호는 민족 정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치호도 이를 민족의 정수라는 뜻으로 국수라고 부르면서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수보존론. 이렇게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두한 국수보존론은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문화적 민족주의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국수보존론은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한 국어와 국사 연구로 이어졌으며, 국혼의 보존을 위한 민족 종교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수보존론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하기 이전까지 비타협적인 국권 회복 운동의 사상이 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투쟁적인 독립운동의 이념이 되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볼 게 뭐냐면 국혼을 강조해. 그리고 이거 국수와 의미가 똑같죠. 자, 이 국혼과 국수라는 의미의 그 밑바닥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가의 형체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국가의 형체가 없어도 뭐는 있어요. 정신은 계속 있어도, 민족 정신만 있어도 산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요 구한말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연결되죠. 그래서 박은실은 뭘 강조하죠? 국혼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신채호가 주장했던 국수보존론은 뭐냐? 자, 국수보존론은 한민족의 역사 발전 과정과 존재를 어디에 연결시켜서 해석하죠? 당군과 해석하고, 당군을 한민족의 구신적으로 삼는 움직임을 정착한 것이 국수보존론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국수보존론은 다른 책이 없어요. 금성책만 있어. 예. 그래서 여기 좀 잘 돼 있어갖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에 입각해갖고 무슨 연구가 이루어지죠? 국학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국학연구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282페이지. 예, 그동안 옆에 있는데, 예. 국학연구는 일제의 국권 침탈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국권 수호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애국지사들은 민족의식을 높이고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 국사와 한글 연구에 관심을 쏟았다. 박은식과 신채호는 국사 연구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키려 하였다. 박은식은 동명성황실기, 천기소문전 등 영웅전을 지어 국혼을 되살리려 하였다. 신채호는 독사실론을 지어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는 당시 쓰이던 역사교과서가 일본식 근대 역사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주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국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글은 1894년 무렵부터 독립이라는 말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공문서의 한자와 함께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독립신문도 순한글로 간행되었다. 한글은 문자 생활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는 상징이었다. 일산 등약 이후 민족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한글 연구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주시경이다. 그는 배제학당 시절부터 국문 연구에 뛰어들었으며 한글이란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그는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의 문화에서는 최연배, 김두봉과 같은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죠. 이거 군성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또 볼 게 있었고요. 예. 아이고. 자, 먼저 이제 국학이 등장한 배경은 아까처럼 책에서 읽은 것처럼 뭐 때문에요? 이거는 왕조 교체가 아니죠. 지금 조선이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민족이 망하는 거야. 그럼 우리 민족이 지금 힘으로서는 도저히 일제를 이길 수 없죠. 네,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럼 우리 민족은 뭐가 지켜야 되겠어? 우리 민족의 역사나 언어나 이런 걸 지켜야 되겠죠. 정신적인 것들. 그런 차원에서 이 국사 교육을 이제 나 국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학의 연구는 일종의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독립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운동이었다. 그래서 예국개몽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실시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신채호와 박은식이죠. 신채호, 박은식 일제시대 때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 구원말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역사책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 때 개혁기 때는 동성 강목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걸 이제 서양식 역사 소설 체제에 취강한 신사체가 서술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국사교과서가 많이 만들어지고 국학문 홍원체가 만들어지는데 쓰여지는데 이때 대표적인 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채 동국사역. 현채인데 이거 잘못 썼네. 네. 현채 동국사역 부분이죠. 자, 이 동국사역은 역교론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교론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신사체 다 아시죠? 네, 역교론 할 때 제가 설명했죠. 자, 계몽운동기에 보면 이제 당공기호를 사용했어. 아까 무슨 보존론? 국수보존론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대주의, 또 사회진화론도 많이 돼요. 이게 좀 문제인데 제국주의 논리 사회진화론을 그대로 또 써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국학사상 부분도 많이 반영됐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민족을 역사의 주체에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좀 한계야. 그래서 되게 이제 영웅사관에 좀 빠졌어. 영웅사관에. 그래서 이제 그때 쓰여진 책들 보면 이순신전, 뭐 울진운동적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나 울진운동 같은 영웅들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이게 좀 먼저 잘못된 거죠. 네. 민족이 나가야지. 심합쳐야지. 누가 무슨 영웅이 나와서 구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그 박은식이나 신채호도 보여요. 계속.
근데 이게 바뀌게 된 것이 이제 언제 때죠? 3.1운동 때죠. 3.1운동 때 민중대 저역을 보면서 이게 민중이 직접 나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신체는 뭘 주장? 민중의 직접 공동을 주장하잖아요. 예. 자, 그럼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번영문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 외국의 건국 영웅이나 독립운동, 방명고사나 타산지석을 이제 삼기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독립기,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상벌전. 이탈리아 상벌전이 뭐야? 누구죠? 이탈리아 세 명의 영웅. 독립투사. 마치니, 카보르, 또 하나가 가니발디. 외워두세요. 예. 자, 물어볼 수가 있어. 쉽지만. 자, 이거 틀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월남망국사.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 월남망국사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 역사에도 관련돼 있거든요. 자, 제가 필요한 데 있죠. 281페이지 잠깐 이제 다시 피세요. 금서. 이걸 이제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건 누가 이제 했냐면, 이게 월남망국사는 월남이 왜 망했는가를 가정을 이제 기술한 건데, 원래는 이제 그 파포이초 아시죠? 네, 파포이초. 네, 나중에 제가 베트남 살 때는 이 사람이 되게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파포이초가 이제 구술한 내용을 랑치차오가 친절하게 책을 엮어준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되게 책으로 엮어주는 걸 잘해주더라고요. 조선책력도 그 누구야 김홍식 찾아가갖고 얘기했던 거를 엮어준 거 아니야, 김홍식이. 그 중국 사람이. 자, 그래갖고 이제 그 건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울한 시대의 베스트셀러 월남망국사. 1910년을 전후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하나가 월남망국사이다. 이 책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판보이저우가 구술하고 중국의 변법운동가 양치차오가 기록한 책으로 베트남이 프랑스의 침략 앞에 무너져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도 여러 차례 번역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채가 이 책을 북한문 혼용체로 번역하였고 국어학자 주시경의 순한글로 다시 번역하였다. 이 책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당시 베트남의 운명에 대한 제국의 그것과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은 베트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박은식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아 훗날 한국통사, 즉 한국의 망국사를 집필하였다. 네, 여기 끝에 줄 쳐주셨죠? 한국통사에 영향을 줬던 책이 뭐죠? 월남망국사야. 그러니까 여기 통자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아플 통이죠? 네, 아픈 역사야. 우리나라가 왜 멸망하는가? 그 가정을 기술한 건데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월남망국사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서 보면 이제 그 뭐냐면 그 윤영필독과 동국사역 있죠. 예, 윤영필독과 동국사역인데,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게 뭐 동국사역도 그 당시 계속 쓰였으니까 뭐 겹치니까 비슷하니까. 윤영필독은 뭐 하는 책이죠? 초등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동국사역은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죠. 그 당시. 그래서 아동용 교과서인데 이 아동 교과서를 만들려고 아동들이 읽으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은 청년과 어른들이 읽었어. 그래서 그 당시 제일 뭐냐면 많이 팔린 책이에요. 베스트.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리니까 이것도 출판법에 의해서 검열되죠. 반행을 금지하죠. 근데 반행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사람들 뭐야? 계속 읽어.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윤영필독과 동국사 후에 그 나중에 저기 그 누구야? 그 독립운동 신흥보관학교에서 그 교과서 썼던 책이거든요. 네, 독립운동할 때.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또 책을 보면 이제 이탈리아 상법전 어디까지 여기 항영이라는 사람인데 항영이라는 사람도 이름 외워두세요. 이 항영이라는 사람은 그 매천야독이라는 걸 썼거든요. 이 매천야독은 이제 부활말 시대 때 그 썼던 그 시대상을 깔고 썼던 건데 여기 고종 이후부터 해서 1910년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근대사 그러니까 현대사죠. 그때는 현대사를 썼다. 그래서 되게 그 구한말 시대 때 1차 사료 자주 인용을 했고 상당히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썼어. 물론 이 항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저희 그 양반 좀 양반 그 유생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당시의 실상을 정확히 기록했다. 그래서 항해의 매총령은 원래 그 뭐냐면 일종의 개인 기록물이에요. 근데 이 항해라는 사람도 좀 약간
그 좀 이 사람도 좀 똑똑한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버스를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버스 없고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 살았던 그런데 그 한현이 죽을 때 나이가 70인가 80인가 그랬어. 그래서 이제 한일 병탄의 소식을 듣고 뭐냐면 칼을 들고 이제 자결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원래 이 매천야록은 남한테 보여주기보다는 그 뭐냐면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뭐냐면 자기가 썼던 개인 문집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이거 알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되게 근현대사 교과서 보면 그 매천야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매천야록의 이름하고 학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일제심려 비판과 민족정신을 되게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구한바 여러 사건들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남선하고 이제 박은실, 아까 전에 박은실 혼을 강조했고, 최남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조선 강문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민족 보존을 정리를 간행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가 있는데, 신채호가 그때 이제 쓴 책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예. 이 독사신론은 원래 독립된 책은 아니고요. 그 신채호가 대한민국 주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역사에 대한 사론을 썼어. 이 사론들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발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일본의 신민사관과 그 영향을 받은 교과서를 비판하죠. 특히 이때 교과서 중에 신민사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것을 알고 쓴 것보다 모르고 쓴 것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동국사약. 동국사약이나 이제 이런 책들 보면 그 하야시의 조선사를 좀 인용을 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물론 다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고대사 부분이 상당히 왜곡이겠어. 그래서 임나일본부 같은 거 인정하고, 가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고요. 만주와 부요족을 중심한 고대사 서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만주의 독립군기 건설 목적을 했고, 이 사람도 또 사회진화를 또 수용을 했어. 그 당시 지식인의 한계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독사신론에서 강조한 만주 부요족 고대사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쓴 책들은 되게 어디예요? 고대사죠, 고대사. 주로 만주 부요족과 관련된 조선사 연구초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대사 관련된 책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연구를 이제 볼게요. 자, 국어 연구는 이제 국학문체가 보급이 됐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유길준의 서여국문이다. 그리고 국문연구소, 그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국문연구소가 설립됐다. 그래서 독립신문과 한성신문 등등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독립신문, 한성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국학문체로 이제 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후에 정권부서에도 국학문체가 이제 제도화됐죠. 그래서 이제 국문연구소가 있는데, 국문연구소가 몇 년에 세워졌죠? 1907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학부안에 국문연구소가 이제 설립돼서, 그때 이제 지석영은 우리가 우두법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국어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신정국문이라는 것을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설립됐다고 해요. 거기 국문연구소가. 그래서 이것이 조선어학회 모체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보면 주시경, 지석영, 이능한데 특히 주시경이 되게 유명하죠. 주시경이 최초로 예전에 어문이라 불렸던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한글이라고 했죠. 한자는 큰 거예요. 큰 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문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국어문법을 저술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국어를 연구를 했다. 그래서 국가의 성세 및 정부는 국어의 성세와 정부가 관련돼 있다 하면서 민족주의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연구를 했고, 한글이라는 명칭도 이제 사용을 했고, 그다음 지성은 이제 국문연구소 전에
신병공문이라는 그 뭐냐면 공문 그 정리책을 했어요. 공문 통일안을 제시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설치한 그 기관이 뭐죠? 공문연구소예요. 전후관 기관. 자, 그리고 주시경의 그 제자들 있죠. 네, 제자들 뭐 최원배 뭐 이런 사람들이 후대 또 국어 연구에 이어받았죠. 예, 그런 것들 연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북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 종교운동을 이제 볼게요. 종교운동. 자, 이 종교운동은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니베르 교과서 일단 그 읽고 출발하죠. 25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니베르 교과서 그 253페이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 개항 이후 개신교가 수용되고 종교활동이 다양해지다.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이 수용되고 서양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서양 종교와 사상이 빠르게 보급되었다. 천주교는 박해를 받다가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였는데 주로 보육원과 양로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개화기에 전래된 개신교는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운영하였으며 서양 의술을 보급하였다. 1880년대에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전국을 나누어 선교활동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글 보급, 미신타파, 평등 사상 전파 등에 이바지하였다. 조정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들을 환대하였지만 대다수 조정의 대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선교사들은 초기에 직접 선교하기보다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선교하였다. 아펜젤러는 1885년에 배제학당을, 언더우드는 1886년에 경신학교를 세웠다. 1887년에는 언더우드의 주재로 2명의 장로가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 교회가 세워졌다. 개화기의 유교는 개화와 개혁을 외면하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면이 있었다. 이에 박은식은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주창하였다. 박은식을 비롯한 진보 유학자들은 서민적이고 실천성이 강한 양명학에 주목하였다. 불교는 가보개혁을 계기로 억굴 정책에서 벗어나 활동의 폭을 넓혔으나 일본의 회유와 간섭으로 일본 불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에 한용우는 조선 불교 유신론을 내세워 불교의 자주성과 근대화를 위한 운동을 추진하였다. 동학은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 종교, 민중 종교로 성장하였으나 동학 농민운동의 패배로 위축되었다. 20세기 초 친일파 이용구 등이 일진회를 조직하고 동학 조직을 흡수하려 하자 손병희는 1906년 동학을 천주교로 개편하였다. 이때 민중계몽을 위해 만세부를 발행하였다. 나철과 오기호 등은 단군신앙을 발전시켜 대종교를 창시하여 민족적 입장을 강조하는 종교활동을 벌였다. 국권이 강탈당하자 대종교는 교단의 총 본사를 간도지방으로 옮겨 활동하였는데 대종교 계통의 중광단은 북로 군종소로 확대 개편되어 청산리 전투의 주축부대가 되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종교 활동을 이제 볼게요. 배경을 보면 이제 서구 문물의 유익과 근대시 학대의 정통적 가치가 공개되면서 이제 기성 종교가 친화되고 일본 종교 예속화가 심화되니까 이런 민족 종교의 이제 주전, 기성 종교의 혁신 운동이 전개되면서 일어나는데 천주교를 볼게요. 천주교는 이제 상당히 국제적인 조직이죠. 국제적인. 그래서 일본이 얘들을 건들지 않았어. 근데 이 천주교가 또 뭐냐면 또 건들지 않았던 게 뭐냐면 또 되게 중립을 지켰어 얘네들이요. 정치 문제에 간섭을 안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조골 수호통상 조약 때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저희 예국계몽 운동 개혁을 했는데 동양신문 활동 외에는 천주교는 상당히 뭐냐면 일찍 침략에 대항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교과서에는 침략에 대항하는 모습들 그려놨기는 그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의민단 아시죠? 의민단이 천주교계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타협했어요, 그냥 적당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중에 요거도 먹고 있는데, 자, 그다음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전파됐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서북 지역, 평양도 지역에 많이 전파됐던 지역이죠. 그래서 서양 의술과 근대교 보급했고 한글 보급, 미신타파, 평등사상 전파했고 그 다음에 항성 기독교 청년회 YMC 있죠? 이런 것들 설치됐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인데 천도교는 어디와 관련된 거죠? 동학이죠. 그래서 그
일단 동학농민 운동이 진압하고 나서 상당히 위축돼 있었어요. 이때 이제 이영구라는 사람이 시청교를 창립해. 이 시청교는 동학인데 동학 중에 친일화된 종파들이야. 그리고 이 시청교가 이제 좀 더 발전된 것이 친일파의 대명사인 일진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시청교나 일진회가 동학교들을 흡수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송룡가 이용구 세력을 맞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천도교예요. 천도교. 천도 계층화를 정통의 동학 정통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를 발전하고 예전에 말하면 만세벌 가능하고 출판사도 운영했죠. 보성사라는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유교를 보죠. 유교도 이제 그 당시에 유교의 친일화도 일어나는데 일본 애들이 이제 대동학회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국권에 보고 나서 친일화를 이제 시도했고 그거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대동교를 이제 그 장지연이나 박은식이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유교에서 이제 유교도 개혁을 하자. 그래서 박은식이 뭘 주장하냐면 유교 구신론을 주장해. 이때 유교 구신론은 뭐냐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유교를 민중 중심으로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걸 유교 구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유교 또한 민중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할 구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해갖고 그 유교 구신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이때 유교 구신론에서 까졌던 것은 성리학이 아니라 뭐죠? 양명학이야. 그래서 지행일체 양명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거기에 대동사상 아시죠? 진보적인 사상인 대동사상을 중시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인데 불교도 상당히 친일화됐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일본 불교 교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게 반대해서 그 당시 이제 항영이라는 사람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지시. 그래갖고 이제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승려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 너무 무식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요때 불교 유신을 그 밑에 있죠.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족 정신의 지주가 되기 위해서 오직 불교의 낡은 관습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죠? 불교 유신론은 유신이라는 건 뭐예요? 낡은 것을 새롭게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승려들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연불당 폐지, 참선법 진흥, 포교도 확산하고 그다음에 왜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어디로 가야 돼?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가 전이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승려들의 결혼을 허용하자. 일본에 영향을 받는데 일본에서는 승려들 결혼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대처승이라고 하잖아. 일본에서 결혼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승려를 억압하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잖아. 예. 자, 그 다음에 대종교인데 대종교는 이제 조선국의 당공교를 이제 계승했다고 하죠. 제일 민족적인 종교였고 그래서 이제 나철과 오기오가 만졌다고 하죠. 그래서 한인, 항우, 한검의 삼시일체를 이제 하고 보수적인 민족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오족 암살당, 일사오족 암살당을 만졌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대종교는 너무 그게 그 강력한 종교이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까지는 친일하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종교는 일종의 당군을 일본의 시조용제로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아마테우스 오미카미의 형제다. 이러시는데 너무 반발이 크니까 그때 이제 어쩌수 일제도 이제 대종교를 불법화시켰어요. 불법화시키고 이때 1916년에 나철이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어디에 나왔죠? 해외로 나왔죠. 그래서 간도나 연해주 지역에 항해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중간단이라고 아시죠? 중간단이란 뭐냐면 다시 구원하자. 다시 강경화 찾자라는 게 중간단인데 이 중간단이 나중에 이름 뭘로 바뀌었죠? 1920년에 북로군중소군으로 바뀌었죠. 이 북로군중소군에서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네, 그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종교 부분은. 네. 그래서
작년에는 주제별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요번에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그다음 일제시대로 넘어가죠. 일제시대. 자, 일제시대. 교재를 좀 바꿔야 되겠네, 잠깐만요. 아이고, 책을 오늘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한국 9년생을 공부하려면 지금 있는 교과서도 좋지만 예전의 교과서 있죠. 예전의 교과서 더 자세히 돼 있더라고. 실제 교과서. 예. 그래갖고 거기 교과서 보면 와 이번에 왜 정부가 이렇게 근현대사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겠어. 왜냐면 그 근현대사를 배우는 동안 그 의식화된 되게 지금 근현대사 배우면서 30대 정도 되거든요. 초중반.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배우신 분 다 배우시죠 이게. 반정부정이잖아. 이게. 왜냐면 이 근현대사 배우면서 절대 이게 친정부정을 못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현대사를 이제 처음에 왜곡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아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제 생각에 정권이 바뀌면 또 근현대사 과목이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그거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예. 저도 한 두산교과서, 금성교과서, 천재교 그거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 예전에 있었던. 그래서 좀 보시는 게 좋고, 제가 그 한국사 중에 이제 예전에 버전 5.2라고 해갖고 심화 교재가 있는데, 정근대사보다 근현대사 정리 되게 잘해놨어요. 제가 봐도. 그게 뭐냐면, 그 7차 교과서 있죠. 근현대사. 그거 바탕으로 다 정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본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 다른 거보다요. 자, 그럼 일제시대 때 기출 문제 분석부를 잠깐 볼게요. 자, 일제시대도 하나가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일제 통치와 관련된 내용들, 1910년대 일제 그 헌법통치 시기나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관련된 내용도 이제 나오고, 특히 조선경론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사도 관련돼 있지만 어디도 관련돼 있죠? 역교론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만 좀 정확히 기억을 내주세요. 그 다음 국내 독립운동, 신간에, 맨날 신간에 나오죠. 상당히 중요한 본이고, 그 외에도 이제 울산장려운동이나 조선농지역, 이런 것도 있고, 60만세운동, 강주 학생운동 하는데, 그 다음에 국외독립운동인데, 여기는 제일 좀 외우기가 많은데요. 뭐뭐 전투 외워야 되고, 뭐뭐 단체를 외우는 거.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단체 이름을 나왔는데, 요번에도 문제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조선 우용대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선 우용군을 썼더라고요. 맞지 않냐고. 대학 공부한 한자 차인데 이거 틀려요. 아니면 다른 단체예요? 그만큼 여기는 비슷한 단체 너무 많아. 저도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에어호스랑은 못 외워. 근데 여러분 외우셔야 돼.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경제부분 상미증식계 부분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의외로 토지조사 사업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토지조사 사업은 한 번 나오긴 나왔어요. 자, 이제 조선시대 때 그 공법과 관련돼갖고 전반적인 물어본 거 있죠? 그건 나왔긴 나왔는데, 거의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상미증식계만 좀 나왔고, 문화 부분에는 민족주의사. 민족주의사 딱 나오면 거의 90%가 누가 나오냐면 박은식이 나와. 신체가 나는 박은식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고, 신민사업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와 대응하는 논리들, 그 다음에 그 조선학 운동, 그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사학이나 백나온 이런 사업은 이제 가끔씩 나오고요. 자, 국사 수능하고 근현대사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 수능하고 한국사 능력도 자주 풀어보세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요. 자, 그러면 이제 통치 과정을 보기 전에, 네, 진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픈 역사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제 넘어갔는가? 그걸 이제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미래엔 206페이지 읽어보세요. 206페이지. 미래엔 206페이지에서 2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뭐죠? 이게 아니다.
자, 밑에 206페이지, 208페이지에는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청일전쟁 내용이 있고, 그래서 삼국간섭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것 때문에 칠레 정치에 주도했던 왕비가 살해됐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의아한 운동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청에 파견한 군대를 계속 만주에 주둔하니까 이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제1차 영일 동맹을 막고 미국도 러시아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지지하죠. 그 이전 거. 네? 206페이지요. 아니 이게 저기 교과서 아, 일제 없고 구한말 부분이 있어요. 구한말. 네. 여기 편지를 일제로 해놨었는데, 네. 구한말 부분이 있어. 아, 이거 깜빡했네. 주제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고, 네. 구한말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본하고 미국과 영국은 사이가 참 좋았어요. 네. 사이가. 미국도 일본에 되게 호의적이었어. 그래갖고 그 이나라 보면 이제 헐버트를 이제 그 고종이 특사로 파견했거든요. 시어드 루즈벨트 그 일사적인 부담스러운 그 강력에서 했는데 그 시어드 루즈벨트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헐버트를. 시어드 루즈벨트 생각은 뭐냐? 일본한테 호의적이었고 뭐냐? 남의 나라가 공격하는데 상호 공격하는데 주먹 한 번 그 내지르지 못한 나라는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좀 약간 대결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된 게 언제 때냐? 1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 회의가 무슨 회의죠? 워싱턴 회의죠. 그래서 워싱턴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제 조금씩 갈등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미국이 이제 일본을 내세워서 일종의 아시아의 경찰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그 일본은 우리나라 둘러싸고 또 전쟁을 일으켰죠. 이게 너울 전쟁이야. 그 너울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포즈모드 회담을 맺게 되죠. 누가 주선해줬죠? 미국이.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너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우리 영토에 막고자 국의 중립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건 필요 없이 서울을 점령하고 일본이 한국 내에서 군사기지를 4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항일 협약을 맺게 되고 1차 합의월 동안 메가하다와 미국인 스티븐슨이 고문을 파견하죠. 근데 옆에 이제 보면 자, 일본은 러시아 발티강을 격파하고 너울 전쟁 승기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 기록이 거의 바닥을 났는데 때마치 누가 도와준 거야? 미국이 도와준 거야. 그래서 미국이 포츠모드 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승리에 도와서 일본은 이제 물러났는데 이때 일본이 그 러시아로부터 뭘 얻었죠? 사할린섬 얻었잖아. 사할린섬을. 사할린 원래는 반 조각을 나눠 가졌는데 나머지 반 조각을 꿀꺽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지배권 인정받고 그리고 대신에 배상금 안 받았어. 그래서 청일전쟁 때는 배상금을 받았거든. 그래서 일본 국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전쟁이 꼭 돈이다. 청일전쟁 때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전쟁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울전쟁 때 돈을 못 받으니까 일본 국민들이 열받은 거야.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건데 참 멍청한 거죠 한마디로.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1905년에 그 을사늑약을 이제 맺기 전에 이미 일본 애들은 그 미국과 가사 템프트 미약을 맺죠. 이 가사 템프트 미약은 무슨 내용이에요? 미국이 필리핀의 이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일본의 항공 먹는 걸 인정해 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다 이건 뭐예요? 비밀동맹이에요. 비밀조약. 그러니까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화한 후에 그다음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해갖고 항구를 보호하는 조약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을사늑약이죠. 예전에 조약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강제로 맺었다 늑약이라고 불러. 그래서 있고 그래갖고 이제 이때 통감부가 설치되고 입도 시험오니까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고종은 이 조약이 무효다 하면서 이제 외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헐버트는 이승만을 파견해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지원을 호소를 했는데 이때 이승만이 이제 그 배제학당의 학생이었다가 그 반대 투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사형받는데 그때 간신히 귀족적 사각이 이승만이 뭘 잘해? 영어를 잘한 거야. 고종이 또 이승만을 또 파견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계획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아까 했죠. 그 헐버트가 파견 가고 나서 시어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죠. 이미 이제 끝난 거야 게임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이상설 이종을 이제 특사로 확인했지만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이걸 빌미로 해갖고 고종이 강제 퇴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한일 신령을 맺고, 이 신령의 주요 내용은 뭐냐? 이때 이제 군대 해산, 그리고 차관을 파견하죠. 이때 일본인 차관이 아니라 장관 밑에 뭐가 있어요? 차관이 있어. 이 실권 누가 있는 거야? 차관이 있는 거야. 이게 차관 정치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하고, 그 다음 사법권과 경찰권도 뺐고, 마지막에 일주일 내내 사주에서 친일영문을 형성한 다음에 강제 병합을 했다. 이 병합의 줄 치세요. 이 병합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데, 요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그 일본인들이 만든 사전에 없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제 엄밀히 병합이 엄밀히 뭐예요? 병탄이죠. 강제 뺏은 거잖아. 이게 근데 얘네들 입장을 때 이 병탄은 좀 말이 어감이 안 좋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합방이라는 말이 좀 양국이 조선과 일본이 합의하네. 서로 맺어진 게 좋잖아. 자연스럽게 동의하네. 근데 합방이라는 말도 자기들 생각 많이 안 맞아. 눈도 있잖아. 합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걸 좀 정밀하게 좀 새롭게 합방의 의미도 있으면서도 좀 약간 뭐냐면 좋은 의미가 있을까 찾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병합이에요. 병합은 합방의 합자와 병탄의 병자를 합쳐넣어서 병합이 된 거야.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신들의 이제 뭐냐면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일본 외무성 정국장 구라치 데스키치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병탄이라는 용어는 침략자가 사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고심한 결과 나는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병합이라는 문자를 새롭게 고안하고 이것이라도 다른 영토를 제국 영토에 일부를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 합방보다도 좀 강하다. 그래갖고 이제 합병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네. 전체 다. 아니 그 밑에만.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면서 침략성을 숨길 수 있는 용어를 찾는 데에도 힘썼다. 병탄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침략성이 너무 드러나고, 합방은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고심 끝에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합병이라는 글자를 바꾸어 병합이라는 용어를 고안해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떤 분이 제 교재 중에 이제 제가 합방이라 써놨나봐요. 네. 그래서 이거 합이 아니냐. 근데 병합도 틀린 말이지. 정확한 말은 뭐예요? 병탄이에요. 병탄. 예, 병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병합의 이제 수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 보면 이때 내었던 이제 논리가 뭐냐? 그 두 나라의 행복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 여기 되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병탄이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주권을 뺏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잠깐 탐구활동 내용을 좀 펴놓고 있어요. 그 관련된 조항들 이제 할 때마다 볼 거니까. 자, 보면요. 자,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보죠. 보통 러시아는 위화도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러시아의 만주에 출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북만주 철도 보호한다고 해서 이제 출병했는데, 실제 출병은 명분이고 점령해버렸어. 그래서 위화동 이후에도 계속 남았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평안북도 용천군 압록강 하구에 있는 용왕포를 불법 점령하고 이걸 조차를 요구해요. 근데 결국에는 일본의 항의로 물려나는 용왕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아까 책에 읽은 것처럼 몇 차 영일동맹을 맺게 되죠? 제1차 영일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청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승인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특수이익을 영국이 승인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관련돼 있었다. 그래서 영국은 제1차 영일동맹을 왜 맺으려고 했을까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영일동맹은 계속 가요. 언제 깨지죠? 영일동맹 깨진 거? 네, 그렇죠. 워싱턴에 깨진 거죠. 미국이 영일동맹 그려뒀다가는 일본 세력이 확대되니까 깨뜨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너울 전쟁을 볼게요.
자, 너일 전쟁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우리나라 정부는 국의 중립 선언을 공포하죠. 근데 이제 너일 양국이 무시하고 일본이 이제 서울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슨 조약을 맺게 되죠?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너일 전쟁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 발틱 함대 이제 일본의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 기습 공격이 시작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초창기 때는 일본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이야. 왜 그랬어요? 러시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국이고 일본은 그 당시에 물론 신흥 강국이었지만 상대가 안 되었거든. 근데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반감을 가졌던 건 언제부터요? 삼국 간섭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쳐부시자는 복수심에가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수는 선제 공격해요. 얘네들 특징 뭐야? 선제 공격하잖아. 아니 미국도 선제 공격하고 특징이야 얘네들이. 그래놓고 이제 싸움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그 러시아가 불리한 게 있었어요. 왜 불리하냐면 러시아의 주적은 어디 있었죠?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유럽 지역에 있었잖아. 유럽 지역인데 유럽에 있는 병력, 정예 병력을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려면 철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철도가 뭐냐면 막 놓고 있었던 데야. 완전 완공되지 못했던 데야. 그러니까 이제 병력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었던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의 함대가 중에 주요 함대가 뭐야? 발틱 함대죠. 네. 근데 발틱 함대가 어디에 있어요? 발트에 있잖아요. 발트에서 돌아가지고 일본까지 가야 돼. 그래서 발틱 함대 이제 뭐냐면 출발시켰는데 문제는 일본이 도와준 사람이 영국이죠. 영국이 곳곳에 뭘 가지고 있어? 식민지를 갖고 있죠. 근데 발틱 함대는 어디 통과하면 제일 빠르겠어요? 수에즈 운하를 빠른데 수에즈 운하를 막아놔. 못 가겠다고. 너네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발틱 함대가 아프리카까지 돌아가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도중에 기항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없어.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에 가고 뭔가 연료도 얻어야 되고 뭔가 식량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간신히 대항하고 갔는데 이미 이 정보를 누구한테 다 알려준 거죠? 영국이? 일본한테 알려준 거예요. 일본 딱 기다리고 있어. 근데 러시아 군대 이미 지쳐가지고 밥도 굶고 막 한때 갑자기 일본 애들 공격해 온 거야.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러시아가 하도 강국이다 보니까 일본도 싸움을 계속하지만 자기들도 이제 병력 송신에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자기들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SOS 치면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주죠. 그래갖고 이제 적당히 마무리 짓는데 예전에 청일전쟁처럼 배상금을 요구하면 러시아는 자존심이 상한데 배상금 요구하면 에이 하면서 또 싸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상금을 안 받고 대신 영토 좀 하려고 끝날 뻔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할린 북쪽을 얻고 여순 대령 같은 건 원래 러시아 조차지죠. 일본 조차지로 하고 거기에 적당히 끊어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너일 전쟁 이렇게 이겼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일 의정서 내용이 뭐냐? 자, 이 내용들 이제 보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1904년 2월 23일 날 맺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시장 개선의 충고, 시장 개선 충고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개선한다.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 당시 제3국간의 조약 도입권. 그러니까 조약을 맺을 때 누구부터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일본부터 허락을 맡아요. 그 다음에 전략상 요지의 임의 점령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중요한 것들을 다 점령했죠. 특히 이제 그 철도를 낼 때 전략상 요지다 하면서 철도를 놓는다는 핑계로 그냥 다 뺏어갔잖아. 그리고 그걸 입각에 항구지 개간권도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용산 아시죠? 용산. 용산은 예전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죠? 청나라가 주둔하고 있었죠. 다시 누가 와? 일본이 와. 일본이. 그래서 일본에 뭐냐면 그 일본군 그 조선군의 총사령부를 둬요. 용산에. 이 용산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임진왜란 때 그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병력 파견할 때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 그 서대에 주둔했던 용산이에요. 용산. 그리고 나중에 용산이 또 누구한테 넘어가죠? 미국한테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아픔의 상징이에요. 용산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주차 군사용부를 용산에 설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1차 한미협정인데 이거 1904년 8월 1일에 맺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의 주요 내용은 재정과 외교 고문에 누굴 두죠? 일본의 고문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재정 고문은 누가? 메가다. 그래서 외교 고문은 스티븐슨. 그 입장에서 그 메가다가 이제 합해 개혁을 하죠. 예. 물론 재정 외교 고문 외에도 여러 고문들도 파견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한다고요? 고문 정치 이렇게 하죠. 그다음 제2차 합의 협약은 뭐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조약이라고 하지만 실제 조약의 형식적 조건도 없어요. 조약을 하려면 그 당시 이제 고종 황제 인준이 필요한데 인준이 거부했어. 고종 황제의 어떤 그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죠. 그래서 이걸 외교권을 일반이 장악하고 대신에 이 외교권을 대항하는 기관으로서 뭘 설치하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죠. 예. 그래서 이 통감부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사청 간제를 제조 공포해서 한국 보호통치 실행기구를 삼아서 지방의 주요 지점인 통감부의 주요 지점이었던 이사청을 설치했다. 그래서 원래 통감부는 외교권만 행사도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각 부를 다 장악을 해요. 이때 초대 통감을 왔던 사람이 누구죠? 이토 시도롱이죠. 예, 이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일 조약을 맺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교권이 상실되면서 한국인의 여권 발급 사무를 일본 영사관이 양도했고, 그러니까 한국 주재 외국 영사가 다 철수됐고 간도령을 치게 하죠. 그리고 해외 밀사 파견할 때 우리가 회의자 못 들어간 것도 뭐예요? 외교권을 일본에서 뺏겼기 때문인 거죠. 네, 이런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을사조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죠. 네, 저항이. 그래서 이제 그 이상설, 조홍세, 최익현인데 화기 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 민영학. 민영학은 이제 이 사람은 민시정권의 이제 핵심인데 이 사람도 좀 약간 말들이 많았어.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민영학이 민시정권 아다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이 좋았죠. 그래갖고 고종과 2천만 동포들에게 보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해봤어.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조병세가 자결하고, 이런 사람 자결을 했어. 순교구라고. 근데 내 생각에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해서 된 건 아닌데, 끝까지 한번 저항을 해보지. 예. 그 다음 언론은 한성신문에서 장제한 시해가 방송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제국신문이나 대한매일신문에서 을사조약 무효,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채호가 시일라 우방석 대고, 그리고 그 대한매일신부에 이제 상소를 이거 실었거든요? 네, 이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철과 오기와 오적 암살당, 일진의 승격. 그 다음 고종이 저항을 하죠. 이 고종도 이제 이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조선을 자기 사용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 것이 뺏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저항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반일 언론을 활동하고 특히 제2차 만국평화회 있죠. 헤이그 밀사 이것 때문에 얘가 물러났죠. 순종한테 강제 양해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을사조약 무역 전문을 신설 전달했지만 거절당했죠. 기각당했잖아. 네, 아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지배에 대한 국제적 승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조약 맺기 이전에 이미 국제적 무기를 받았어. 그래서 제2차 영일동맹과 가사테프터 미약. 그래갖고 가사 테프트 미약은 필리핀과 조선의 상호 지배를 승인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도 한국에서는 일본, 인도에서는 영국의 우위권을 이제 인정받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이제 제2차 영일동맹을 넘어가면서 이제 너울 전쟁이 깨지고 나서 영국이 러시아에게 항상 적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무슨 협상이 맺혀지게 되죠? 삼국 협상이 맺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일치되잖아. 새로운 적이 나타났죠. 누가? 독일. 그래서 요때는 이제 러시아가 너울전이 깨지고 나서 영국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아니 러시아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두려운 데서 녹아든 거야. 독일이죠. 네. 그래서 적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한일신협약. 한일신협은 이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또는 제3차 한일협약인데 요게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이 고종의 강제퇴위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종이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순종에게 물려줘. 근데 요때 이임식과 양의식 때 한 명도 안 나타나. 고종도 안 나타나고 순종도 없이 그냥 행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이 어디에 머물렀죠? 덕수궁에. 원래 경운궁이었는데 덕수랑 궁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덕수궁이라고 하죠. 이성계도 이제 덕수랑 궁원을 받게 되는데 이거 순종은 창경궁에. 그래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입법권, 행정권, 관리임용권 다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각 부의 차관에 파견하죠. 그래서 차관 정치, 군대 예산. 그래서 요때 입법권이 뭐냐면 누구한테 갖게 되죠? 총관부에서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때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안법, 학회령, 신문법, 신문지 규칙, 그다음에 신문법, 사립학교령, 이런 출판법 이런 것들이 다 요때 이 법에 의해서 정미 7조에 입각해서 하고 대한자강에도 봉안법에 의해서 뭐야 해산당했죠. 일본에 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군대예산 과정에서 이제 의병화되고, 그 다음에 기호각석 때는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이제 박탈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권까지 박탈해요. 1910년에는.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좀 항해를 받았는데, 항해 합방 좀 고쳐야 되겠네. 좀 표시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항해 병합이 아니라 병탄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병합이 아니라 그 불법 강정, 병탈했다. 거기에 보면 항제 옥새만 있고 이름이 없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이제 정미 7조역이 만든 이게 행정 그 문서에 보면 지침에 보면 그 조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옥새도 찍고 그 모두 이름도 있었는데 순종항세 옥새는 있어. 근데 이름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맺어진 게 수많은 몇 개 조약이 있죠. 우리한테 불리한 한일의정서나 그 다음에 불사조약, 제1차 한일조약, 그 다음에 한일 병탕조약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한일 국교화 정상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1910년 8월 22일 날 그 이전에 맺어진 조약은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항일 그 일제 식민 통치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의 입장은 1910년 8월 22일 날 맺어진 그 한일 병탄 조약 외에 그 나머지 거는 이미 무효가 됐다는 거야. 이 말이 뭐겠어? 이미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어. 이건 예전까지 이게 합법화 됐는데 이미 1945년에 8월 15일 날 이후부터 뭐야? 시효서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미 무효가 됐다는 거야.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무효를 강조하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병탈이나 그 전에 조약은 다 무효다. 그 이후에 식민지지배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본 애들은 뭐죠? 이거는 합법적인데 그 당시엔 합법적이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되면서 이미 무효가 된 거야.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자를 집어넣어서 이미를 되게 강조해요. 이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일제 35년 동안 통치는 정당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무효의 해석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보면 항일 병탄은 1910년 8월 29일이고요. 항일 병탄 조약은 1910년 8월 22일이에요. 네, 병탄 조약이 22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 통치를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일제 식민 통치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죠.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 시기, 1920년대는 문화 통치 시기, 1930, 40년대는 뭐냐면 대륙 침략기로서 이제 그 뭐냐면 민족 말살 시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먼저 볼게요. 1910년대 걸 볼게요. 이걸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무단이나 문화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명칭이 아니에요. 누가 붙인 명칭이죠? 일제가 붙인 명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단 통치 시기는 데라우치 마시다케가 1대 총토고, 그 다음에 시세가와 요시미치가 2대 총토 왔던 시대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주요 기관은 어디예요? 조선총독부죠. 조선총독 보이죠? 여기가 이제 그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중앙청 예전에 사용했던 건물인데 지금 김영삼 정부 때 없어졌죠. 이거 철거하고. 근데 원래 조선총독부의 건물은 거기 중앙청이 있었던 건물이 아니라 경복궁 용산에 있었어요. 그 당시 20년대 옮겨온 거고.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총독부 조직을 좀 보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요것부터 얘기할게요. 자, 조선 통치는 무슨 법에 의해서 통치되냐면 조선통치법에 입각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조선이라는 말을 썼죠. 조선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썼단 말이야. 원래 대한제국이라 했다가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일제시대 때는 조선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칙령, 재령 등에 의해서 통치한다. 이 칙령은 누가 내린 거죠? 청왕. 그 다음에 재령은 총독부령. 그러니까 총독은 조선 총독은 황청왕이만 책임지는 거야. 일반 내각의 책임 안 져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어떤 법을 적용할까? 조선 총독부령이 아니라 이건 일본법. 그러니까 일본법은 일본인들에 적용되고 조선과 관련된 것은 칙령과 재령 같은 조선인데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원적인 통치 체제가 이루어졌다, 법 적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총독부 기구를 이제 볼게요. 자, 제1행자는 누굴까요? 조선 총독이죠. 이 사람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군사통수권, 그 다음 이왕직. 이왕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시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그 왕조를 이제 관리하는 총독부 산하의 기구가 있어요. 이게 이왕직인데, 그다음 조선 귀족에 대한 특별 권한.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작, 백작 이런 것이 있었죠. 그 임명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막강한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조선 총독부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3권의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관들이에요. 무관들. 그러니까 육군 출신이 많고 해군 출신은 좀 있고 다 육해군 대장 출신들이야. 그리고 문관총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인자가 누구냐면 정무총감이야. 정무총감은 행정을 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행정에는 5부가 있어요. 거기 옆에 이제 잠깐 통치표를 보면 5부가 있죠.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그 다음에 농사공부, 사법부가 있는데 여기 눈여볼 게 사법부가 어디 속해 있어요? 정무총감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행정권 밑에 예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법부가 상당히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게 경무총감. 이 경무총감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넘버 3인데 실제 넘버 2야. 그래서 이제 경찰 업무, 치안 담당, 그 다음 조선주둔, 헌병 사령관을 권유하고 실권은 정무총감보다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헌병이 그 당시에는 무슨 역할을 했다? 경찰 역할을 했어요. 이걸 헌병 경찰이라고 하는데 헌병은 뭐 하는 사람이죠? 군대는 독자적인 사법권과 경찰권 갖고 있죠. 네, 군대 경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헌병은 일단 키가 커야 돼. 저처럼 키가 작으면 안 돼. 그래서 좀 늘씬하게 생기고 좀 약간 그 힘이 세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헌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법기구인데 이때 사법기구는 어디에 예속된 거다? 행정부에 예속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 근대화시킨다는 명목에서 그 근대적 그 사법기구를 그때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 수사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권 누가 갖고 있어요? 검사. 그다음 재판 누가 하죠? 판사. 이렇게 하죠. 그 체제가 이제 똑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예속돼 있냐면 총독 밑에 있는 그 정무총감에 예속돼 있어. 그리고 그 일본의 통치 시스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뭐죠?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그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자원은 어디서 마련한다? 본국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에 이끌어올 때 사법기구는 일단 필요하죠.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와 검사는 둬요. 근데 판사 검사가 인구 비례에서 너무 적어. 그래서 판사 검사를 왜 적게 두냐면 판사 검사 두면 뭐 어떻게 됐어요?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소 비용을 투자하는데 얘네들 돈 주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제 최소의 수만 유지하고 100명 될까 말까요. 예. 근데 주로 판사 검사의 업무를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경찰한테 떠넘겨요. 그래서 경찰 업무를 보면 경찰이 자칫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간단한 거는 스스로 직결 처분해. 직결 처분은 지금 약식 재판인데 누가 하죠? 판사가 하잖아. 판사가 하는 업무까지 맡고, 심지어는 감옥소가 해갖고 이제 지금 그 근대법에서는 이제 형벌을 내리는 기구 따로 있죠. 근데 일부 그 기능도 누가 해요?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을 왜 한테 이렇게 몰아쓰냐면 경찰이 값싼 가격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업무가 되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그래서 고등법원, 복식법원, 지방법원, 상급제, 3심제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총독법 밑에 있었고요. 그 한민족 탄압을 수탈하기 위한 절차 및 시설이 있고, 그때 재판관이나 검사 출신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다?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한국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도 가끔씩 있는데 그 또 부장급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친일파들이죠. 그 일제시대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상당한 뭐냐면 아부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중추원이라는 기구는 그 조선왕조 총독법 밑에 있는 자문기구야.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병탄에 큰 공이 있는 친일파들에게 명예직을 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중추원 고문이나 참의가 그 다음에 상당히 버스였어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 물려놨기 때문에 뭔가 고위직 관리를 못하잖아, 일제시대 때는. 근데 내가 중추원 참의다, 뭐 고문이다 하면 그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뭐냐면 높은 지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 명예직이지만 근데 이들 대부분 누구다? 친일파들이죠. 네. 그래서 일본 때 귀족 장기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되게 활동이 거의 없어요. 주로 이제 한국인들 간습조사 뭐 이런 정도? 이런 게 중추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지방조직 개편이 예전에 공공의 기출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보면 도, 부, 군 각각 간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13도, 12부, 17군을 정비했다. 이 부의 명칭은 어디서 나온 거죠? 1번 간제죠. 예. 그래서 최하 행정기구로서 면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면 중심의 행정 개편을 했는데, 대개 군수들은 일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이고,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도 있어, 군수가. 그래서 일본의 문관 고등시험이 있거든요. 그 일본의 고등시험 합격해갖고 한국에 군수로 파견된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가 이제 친일파들이지만, 근데 이때는 군수는 별로 실권이 없고, 그 밑에 부군수는 꼭 누굴 두냐면 일본 사람을 둬. 그리고 면장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을 두는데, 이 사람은 되게 친일파들이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면장했다는 건 거의 대부분 뭐다? 친일파라는 거야. 네,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제 정통의 공동체 조직을 분해해서 식민통치에 저항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전에 지방총 그 조직 개편 부분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고보군 있죠. 고보군이 고군 면후로 간등당해. 참 서울판 형식이죠. 고보군이 예전에 했지만 어디를 포괄한 대지역이라고 했어요. 예, 고창과 부안을 포괄한 대지역인데, 이제 정국군 안에 고국 면후로 이렇게, 내가 고국면을 탄생을 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경무총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기출공부 한번 읽어볼게요. 1238페이지 펴보세요. 아, 1238페이지에 보면 요것도 읽어보아야 되겠네요. 그 주 543번하고 행정구역 개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 544번 한번 읽어볼게요. 543번 읽어보실까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제는 조선 총독부 지방관 관제를 공포했는데, 그 핵심은 관찰사 칭호를 각 도의 장관으로 바꾼 것, 각 부군의 주임관인 부윤 또는 군수를 두고 면에는 판임관 대우의 면장을 둔 것, 이사청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종별에 따라 도구 군으로 이관하여 분장하게 한 것 등이었다.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일제하의 지배체제는 1914년에 군면 폐하,
1917년 조선 면제 실시, 1920년 지방자치 실시 등을 통해 그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특히 총독부는 1931년 4월에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서 도제와 읍면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도부평의회를 도회와 부회를 전환하면서 도기구의 행정권과 의결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예, 그 다음에 544번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 총독 정치의 핵심은 헌병 경찰 제도이며 군사 조직인 헌병이 경찰권을 장악하는 이 제도의 주역은 총독의 지휘 감독하에서 통합적인 이원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경무총독부였다. 1910년에 일본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제3대 주한 통감을 겸직하고 한일 병합을 단행하기 위하여 부임하게 되니 원래부터 그의 지지자이면서도 수년 내에 의병 14,500명을 서백하는 등의 공로를 세운 아카시를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으로 승진시키고 아울러 경부총감까지 경유케 함으로써 사실상 헌병경찰이 일원화시켰다. 마침내 1910년 6월 24일 경찰권 위임각서를 강요하여 경찰권을 탈취하고 다시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가 공포되어 헌병 조직을 경찰 조직과 통합함으로써 헌병 경찰 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 경찰관은 모두 통감의 관할하에 이관되어 한국 주차 헌병사령관인 통감부 경무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고 각 도 헌병대장이 도 경무부장에 위임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제도화된 헌병경찰 제도는 병합 후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 계승되어 1910년 9월 10일 칙령 제343호 조선 헌병 조례 및 동년 9월 30일 통감부 경찰서 관제 중 개정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무난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 자, 그 중고가 됐던 것은 이제 그 밑에 옆에 있는 조선 헌병조례 1번 보면 조선 총독부는 경무총감부를 두고 경무총장에는 그 총감에는 그 조선 주차 헌병대 사령관인 육군지휘관으로서 충원하고 총독의 명을 받아 조선에 있어서 경찰 사무를 총리하여 경찰관서의 지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래서 여기에 헌병을 통솔하는 것은 경무총감이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예전에 경무총감이 언제 설치했는가 문제가 나왔구나. 1910년부터 벌써 설치된 거야.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병경찰제도인데 그 경찰 업무를 누가 대신하죠? 헌병이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헌병이 대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헌병사령 경무총감이 헌병사령관을 하고 각도의 그 형무대장이 경무부장이 되고요. 위감독 장군들이 경찰서장이 되고 하사관이 그 이제 뭐냐면 경부가 되고 경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관들이 이제 경부가 되고 일반 사병들이 순사가 되는 거예요. 순사가. 자,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되게 많아요. 일이 되게 고대. 이 사람들 보면 일반 경찰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검사 사원 대리, 그러니까 일종의 기소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 검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 범죄 직결처분. 이거는 재판관에 뭘 갖고 있는 거야? 재판권까지 그죠. 간단한 재판은 뭐냐면 범죄인 직결처분하고 주로 태형이나 벌금 같은 걸 매길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사소송 조정, 살인간시 징세 업무, 의병토벌, 첩보수집, 그 다음 보건 의료 업무. 아까 말했죠. 정부 일본 통치 합리화시키기 업무고, 일본어 보고, 위생감독, 국경세관 업무. 너무 많아. 경찰의 업무가 되게 많아요. 예.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법권도 형성됐다고 했죠. 사법권과 징벌권까지 대행하죠. 그래서 정식 법 절차 없이도 벌금이나 구류를 할 수 있고 태형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경찰에 와서 잡아가지고 뭐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 지휘나면 고소당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요때 태형이라는 것은 태형령이 있죠. 밑에 조선 태형령이 되었고 그 이 갑오개혁 때 폐지된 것을 다시 부활했어. 태형이 뭐죠? 그 오형 중에 하나로서 여기 봐요. 요즘에 막대 같은 거 있죠. 막대 같은 걸로 해추리로 때리는 거야. 엉덩이를. 근데 이게 정근대적에서 갑오개혁 때 폐지되다가 이게 다시 부활돼요. 근데 웃긴 거는 일본에게 적용이 안 돼. 조선인이면 적용돼요. 왜냐면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령이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죠. 일본법에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도 많이 많으니까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치가 이제 왜 태왕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태왕 후 때리는 걸 허용하니까, 그러니까 처벌 단계에서 뭐냐면 자기가 판결하고 때리는 걸 허용하니까 수사 단계도 뭐야? 암묵적으로 뭐냐? 폭행이나 때리는 것을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 한국인들이 경찰서 가면 무조건 뭐야? 맞고 시작해요. 맞고 시작해. 지금도 중국도 그렇죠? 중국 경찰서 가면 맞고 시작해, 일단. 그랬는데, 그거와 이제 똑같이 이제 했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단 통치의 이제 실상들을 이제 보면요. 잠깐 쉬었다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 했나? 네, 좀 쉬었다 좀.